그날 밤, 저는 고요한 밤 안에서 그 전화벨 소리를 들으며 처음엔 단순히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터다 그 전화조차도 익숙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처음엔 정상적이었고 영상통화로 상대방의 얼굴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화면 속에서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 얼굴을 비추던 화면은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화면에서 점점 더 왜곡되면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변형은 순간적이었고 심지어 그 화면 속에서 제 모습이 갑자기 흔들리며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모습들, 눈이 뒤틀려서 기리하게 보이고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휘어지며 제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때 그 화면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 뒤도 아주 어두운 형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그림자가 보이듯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화면의 중앙에 나타난 그 존재는 마치 나를 대신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존재는 나와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압이 기우는 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듯한 고언의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땀이 차오르며 숨을 깊이 들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밤 안을 감쌌습니다. 제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고 화면은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도 그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화면에는 똑같은 검은색의 공간이 떠오르고 그 속에서 제 얼굴을 닮은 다른 존재가 점점 더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기괴한 눈빛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그 호기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고 그 호기심이 결국 저를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화면 속에서 나타난 존재는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화면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밤 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손이 화면을 넘어 제 몸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제 피부를 스치듯 지나갈 때 나는 전율을 느꼈고 몸이 굳어버린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을 비추던 화면 속의 존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제 뇌 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그 순간부터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 전화를 끊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속의 존재는 점점 더 변형됩니다. 그 얼굴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끔찍한 괴물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그 입은 거대하게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처럼 기이한 저주가 내 몸속에 몰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가 갑자기 멈췄고 화면은 깨끗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기가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화면이 다시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엄청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는 듯한 소리였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존재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나를 향해 직격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이제 내게 와야 해. 그 순간 저는 전화를 끊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전화기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전화기가 내 손을 더보하는 듯 내 손목이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화면 속의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치 나를 빨아들이려는 것처럼 화면을 넘어서 제 얼굴에 달려들려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멈추고 모든 것이 점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점적 속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면 속에서 나타난 마지막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통화를 끊으려 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의 불길한 열기는 그저 기기 자체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뜨겁고 불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통화한 조의 핸드폰이 뜨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의 발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그 기기가 마치 돌덩이처럼 뜨겁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걸 놓아버렸습니다. 떨어뜨린 핸드폰이 바닥에서 링하는 소리를 내며 불은 속 멈췄고 전 그 순간 더 이상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어올려 확인했을 때 핸드폰 화면은 여전히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고 통화 종료 버튼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화면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기 오류나 배터리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해킹당한 겁니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때 핸드폰에서 약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고 내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잠시 멈춰있던 화면이 다시 켜지며 제 모습이 화면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정확히 내 얼굴이었지만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딘가 틀어져 있었고 그 표정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에 나와 똑같은 존재가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와 매우 비슷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어색하고 불안정한 톤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는 의도치 않게 섞여있는 불안감과 진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손을 떨며 핸드폰을 쥐었고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속에서 또다시 제 목소리와 똑같은 말이 흉내내며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제 목소리를 흉내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억양이 틀렸고 발음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딘가에서 쉼없이 덧붙여지는 듯한 불안한 소리였고 저는 그 순간 몸손이 쳐졌습니다. 너 뭐야? 장난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제 목소리의 억양과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렬한 불안감과 공포만이 제 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무언가 내 자신에게 말하려는 듯한 욕구가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통화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핸드폰의 화면이 흐려지더니 다시 검은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핸드폰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고 그 뒤로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모습이 또다시 보였고 이제는 제 모습이 점점 더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면서 그 모습은 점차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 얼굴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변해갔습니다. 눈이 번쩍 뜨여 있고 입술이 찢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동자는 심장만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또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목소리를 따라 하려는 누군가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나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이 갑자기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그 소리는 제 귀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누군가 제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얼어붙은 채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은 바닥에서 불쾌하게 구르며 멈췄고 저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뒷목이 솟아는 냉기를 느끼니라 나는 순간적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옆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동연히 뭔가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고 그것이 마치 제 주변의 공포를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고요한 방 안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소리는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천천히 울렸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들고 대소리를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켜졌고 그 화면에는 제가 꺼놓은 배터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꺼놓은 배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실체가 없었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나타난 그 존재는 마치 날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기묘한 전화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섬뜩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이상하게 뜨겁고 화면은 검게 변한 채 제 모습을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순간적으로 일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마 기계적인 문제일 거야. 핸드폰이 고장이 났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의 의심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의 목소리가 흉내 내듯 반복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기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안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불안한 공기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나 위 누군가나 내 옆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밖은 조용했고 집 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비치자 저는 잠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새 김장하며 지내던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자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전화 내용과 기이한 사건들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 전화 이후의 일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결국 짐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안에만 있으면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서만 하면 또 불투란한 기분이 따라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택시를 탔고 고작점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이 든 건 어쩔 수 없었죠. 택시 기사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름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뒤 저는 바로 HTC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서 폰을 교환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제 손에 있던 낡은 폰을 중고로 넘기고 새 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 폰에 대해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 폰을 손에 쥐자 일시적인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새 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후로도 그 불안한 기분은 계속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때 그 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폰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그 목소리와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 폰에 대한 미문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HTC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용했던 폰이 중고 거래로 올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폰을 보자마자 제 손에 있었던 그 폰이 맞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폰의 버튼 옆에 있던 얇은 금단 자국, 그리고 그 줄무늬 모양은 분명 제가 사용했던 폰이었습니다. 그 폰이 다시 거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폰을 사용했던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이상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폰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폰을 사용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면서 저는 그 폰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폰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폰을 사용했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알게 되면서 그 폰에 대한 미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그 폰이 정말로 이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폰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그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겪을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폰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 폰에 대한 미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폰이 어쩌면 그냥 평범한 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폰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 폰을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폰을 팔아도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폰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폰을 팔고 싶을 사람들은 과연 그 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 폰을 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폰을 가질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흐리고 바람도 차가워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미 여러 번 그 묘지를 지나친 적이 있지만 이날은 유독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묘지를 지나가려고 했던 것일 뿐 그날의 사건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차를 타고 묘지 근처로 가면서도 묘지에 대해 어떤 이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묘지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고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찾지 않던 장소였습니다. 이른바 피러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그곳에 방문하니라 때로는 그곳에서 떠도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이상한 조용함이 감돌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묘지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 친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묘지 근처에 도착한 친구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유독 고요했고 공기 속에는 기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그런 냄새를 몰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강하게 풍겨오는 냄새는 그저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죽음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묘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친구는 묘비를 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군 이다며 작은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묘비 위에서 잠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릿한 냄새와 함께 이상한 웃음소리가 귀에 들려왔죠. 친구는 처음엔 그 소리가 바람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웃음소리와 냄새는 그의 이성마저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띄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묘비 위에 앉아 있는 그 존재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묘지를 떠나려던 순간 다시 고개를 돌려 묘비를 확인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존재는 원숭이 같은 몸의 여자 얼굴을 한 쫌상을 하고 있었죠. 그 입술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은 마치 무엇인가를 먹으려는 듯 보였고 그 얼굴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서 인간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을 보고 있는 친구에게 한없이 고요하게 웃고 있었고 그 순간 친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꺼져, 꺼져. 친구는 그 존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존재는 목숨을 멈추고 그의 주먹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먹이 공허하게 허공에 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 친구의 귀를 파고들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더욱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등에서 들려오는 그 기린내는 더 강해졌고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립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지 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려왔고 친구는 그 목소리에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진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친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했습니다. 그 순간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기린내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담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로 그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린내도 점차 사라졌고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친구는 합장을 틀고 허겁지겁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차에 탔을 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참 동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어 신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신지는 친구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 그는 평소 여러 신령한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지에게 사건을 급히 설명하면서 그 신주가 오랫동안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신지는 그 친구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에 몰랐지만 그 사건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지는 즉시 준비를 하고 그날 밤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친구에게 왔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신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켜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때 돌아봤다면 지금쯤 당신은 여기에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친구는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요괴와의 만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불단에서 발생했던 이상한 일들을 아직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불단도 그곳도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의 지역은 여전히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간은 원래 자연스럽게 형성된 수영장과 같은 곳이었고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 사람들까지. 그곳은 언제나 독적이었고 물속에서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익사사고였죠. 물살이 세고 반이 깊어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그곳에서 친한 친구 하나를 익사로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물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처 그걸 구해줄 수 없었죠. 그 당시 그 친구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이후에도 그곳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강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을 잊고 다시 그곳에 오곤 했습니다. 그 강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강 중리에 있는 바위라는 곳은 무당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죠. 그곳에서는 무속적인 의식들이 자주 벌어졌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무당들의 의식이 얼마나 신비롭고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제게 불길한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단 주변의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들. 저는 그곳을 떠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중 하나는 그 강이 폐쇄되기 전까지도 여전히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저는 20살이 되기 전에 그 강이 결국 자연 발생한 수영장으로서 폐쇄되었고 4대간 공사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들, 그리고 그 강의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낚시터에서의 기묘한 전황. 그 강을 떠난 후에도 저는 낚시를 즐기기 위해 자주 그 지역을 찾곤 했습니다. 특히 그 강 건너 절벽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제 취미였죠. 그때 저는 후배와 함께 그 강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낚시꾼들로 붐볐고 우리는 초저녁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물고기를 잡는데 어려움 없이 잘 잡았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달이 밝게 떠서 밤 주변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낚시가 멈췄고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강 건너 절벽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있었고 그 나무 위에서 무언가가 휘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려온 비닐 조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시선은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였던 것은 하얀 속옷을 입은 여성의 형체였습니다. 버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 여자는 마치 나무 위에서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귀신입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낚시대 다물이 울렸고 저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며 다시 낚시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모습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역시 그때 잡은 큰 물고기 덕분에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여자의 형체는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거 뭐지? 저는 소비에게 물었습니다. 후배는 저를 쳐다보더니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배는 낚시하는 소리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온 것이었으므로 그때 자신은 단지 조용히 쉬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 여자의 형체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경험. 저는 그간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것이 저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을 자주 찾았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단위 하루 쪽에는 전국에서 몇 군데만에 없는 반여울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상한 현상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간을 지나던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그 특유의 기분 나쁜 기운, 반을 건널 때마다 점점 파져가는 불안감은 그 단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간은 물이 빠지면 건너는 것이 어려운 단이었지만 그때는 그 간을 도관하는 차량들이 자주 다녔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다들 서로 무전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도관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 간을 도관하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여자친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죠. 그때는 안개가 자주 끼던 날이었고 그날도 역시 다른 때보다 더 짙은 안개가 낀 상태였습니다. 차량들이 도관을 시작할 때 모두가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갑자기 그 간에서 불쑥 나타난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 형체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차를 몰고 있던 친구는 잠시 차를 멈추고 그 형체를 주시했습니다. 그 형체는 역시 하얀 속옷을 입고 있었고 고요한 밤 속에서 그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바람에 흔들리며 그 강을 건너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현실을 벗어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그때 두려움에 떨며 그 형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차가 도관을 끝내고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친구는 뒤돌아보며 다시 그 형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끝없는 여운. 그 후 그 간을 지나던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에서 일어난 사고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존재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간은 점차 불길한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간이 개발되어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간에서 경험한 기묘한 현상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이상한 사건들은 제게 항상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라. 그 간에서의 이상한 기운과 함께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건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친구와 나는 밤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창문을 열고
차 안의 공기를 쓸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바퀴를 보며 운전하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그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점점 그의 행동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바퀴를 보고 운전하는 걸까? 생각하면서도 그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친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기 사람 있어.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여친이 다리 튀는 방향을 보았죠. 그녀가 말한 대로 정말 그곳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속옷을 입고 아이의 손을 잡고 물 위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물 위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하얀 속옷이 물에 젖어 반짝이며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진짜 사람이야. 친구는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하며 차를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시간도 공간도 넘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지나친 곳은 얕은 단물이었고 물결도 없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말없이 무전기를 꺼내며 급하게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가야 돼.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물 위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친구는 갑자기 차를 움직여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들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길을 막았고 차가 빠져서 동료들이 와이어를 걸어 차량을 떼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여자는 물 위에서 서 있었고 아무도 그 여자를 본 후로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공포로 느꼈기 때문이죠. 그 후 친구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그 강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겪었던 또 다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현장 반장이었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친구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사 현장에 갔고 아버지와 함께 단지를 서던 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친구는 아무도 없자 차 안에서 잠시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갑자기 차창 밖에서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뭐지? 저쪽 끝에 어떤 여자 있어.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얀 속옷을 입고 철교 끝에서 서 있었습니다. 철교는 그 당시 누구도 오지 않는 곳이었고 그곳에 설 사람은 자제 도둑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친구는 즉시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제 도둑이라면 이런 하얀 속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겠죠.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차라이트를 탔습니다. 그 순간 철교 건너편에 있던 여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기 있던 여자가 어디 갔지? 친구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사라진 자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교 안에는 반이 있었고 그 여자가 그곳으로 뛰어내렸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교 위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죠. 친구는 그때 자신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며 여자친구와 계속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 여자가 떠오르는 것이 계속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친구는 다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예감처럼 그 여자는 또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다시 수면변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또다시 사라졌고 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수면변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여자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급히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일은 그 친구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귀신 같은 건 믿을 필요 없고 말하며 혼냈습니다. 친구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며 진짜 귀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가의 이 기이한 사건들과 함께 떠오르는 전설은 꽤나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단가에서 자주 눈에 띄는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물속에 빠져 아이를 잃은 엄마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은 후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그 여자는 여전히 그 강가를 들으며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강 주변에서 자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낯익골은 비 오는 날 강가에서 자장가를 들었다고 말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주 비 오는 날이나 안개가 낀 날, 그 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강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강의 물속에 묻힌 슬픔과 원한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고들이 그 강의 전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제 절친인 사토시의 어머니가 겪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은 뒤 결코 그 강가로, 아니 그 마을로 다시는 가지 않게 될 거이다. 그럼 시작할기다. 사토시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당시 간호사였고 그녀의 외삼촌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너무 작은 곳이라 외삼촌 병원 외에는 다른 병원이 없었고 다른 병원에 가려면 2시간, 심지어 3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외딴 곳이었죠. 그 때문에 외삼촌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요. 피부병 환자든 임산부든 구분 없이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한 번에 받았죠. 외삼촌은 성격도 참 좋고 오래 연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비를 못 내면 가을에 추수한 쌀을 조금 나누거나 돼지 잠을 깨 나도 좀 얻어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죠. 심지어 화재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와서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줬고 그 덕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던 어느 날 밤늦게 병원에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 큰 상처를 입은 여자아이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의 미칠 상태였고 아이의 상태는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상황을 한눈에 알아차렸죠. 이미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 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유해를 안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상황이었고 의사와 간호사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통곡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 의사와 간호사는 그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는 그 마을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아이의 출생을 도운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의사였고 간호사였던 사토시의 어머니였어요. 그 그녀는 사실 마을 사람들에겐 깊이 대상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마을에서 천민두락 사람들로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개귀신이 붙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두려워했고 특히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그저 불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물음을 멈추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절대 용서 못한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시체를 남겨두고 병원을 뛰쳐나갔죠. 그 순간 의사는 직탄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의사는 그를 쫓아나갔지만 이미 아이의 아버지는 사라졌고 필사적으로 그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했지만 경찰도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물론 아이가 병원으로 오기 전에 의사와 간호사는 아이에게 남겨진 반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그저 조사만 할 수 있었을 뿐이었죠. 그 후로 아이의 장례식은 의사가 직접 비용을 대서 치렀고 아이의 어머니는 장례 중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의사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단 한 번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아픈 것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였죠. 그때부터 사토시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점차 마을의 전설로 변해갔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라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소문만이 남았을 뿐 그 누구도 그 사건을 다시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그 아이의 모름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가끔 아이의 얼굴이 꿈속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몇 년 후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의 아버지를 다시 봤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변해버렸고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어 돌아온 것 같았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귀신이라 불렀죠. 아이의 아버지가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남긴 예일한 흔적은 하나의 글씨였습니다. 나도 죄가 없다.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글과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마을은 더 이상 탐험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죠. 이 이야기는 사토시 어머니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겪은 끔찍한 기력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절친이 사토시 어머니가 경험할 실화입니다. 그녀의 경험은 여전히 그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사토시 어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토시 어머니의 미삼촌인 위서와 큰 위삼촌의 더만이 유일한 위료 시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찾을 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위사인 위삼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더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의사인 외삼촌의 더만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한 여자아이가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을 상태였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음을 알았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더만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이었던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과거 마을에서 천민으로 낙인 찍힌 여성이었고 그녀와 그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시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병원에서 나가면서 선생님, 용서할 수 없며 소리쳤고 이후 그는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금소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병원 근처에도 아무런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마을에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온 한 가정에서 8살 된 남자아이가 갑자기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고 의사와 간호사는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경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이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아이의 몸에서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몸을 뒤집었을 때 그 등에는 보라색 먹물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문자를 새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는 분명히 아이의 이름이었고 이 사건의 진상은 점점 더 미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죽은 방 안에서 갑자기 큰 통곡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통곡하는 소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의 방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이의 등에서 검은 솜사탕 같은 물질이 빠져나오더니 그것은 천천히 떠오르며 간호사의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물질은 점차 검은 연기와 같은 형태로 변해갔고 그 속에서 붉은 두 개의 눈동자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 눈동자는 간호사를 응시하며 점점 선명해졌고 그 순간 간호사는 지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위협적이거나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깊은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간호사는 그 슬픔을 느끼며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아이가 죽은 방 옆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금수로 몇 주 동안 이 모든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금소 정신병원에 보내졌고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속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남동생도 심장마비로 급사하며 그 집에는 아이의 할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이 저주나 쌓여 발생한 기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이 사건이 다루어진 이후로 그 마을은 점차 잊혀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는 그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설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사토시 어머니와 사토시 미삼촌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지 마을의 저주나 복수가 아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이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토시 어머니는 유서를 읽고 난 뒤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유서를 손에 쥔 채로 깃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의 말과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통해 드러난 진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사실을 마주한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유서는 단순한 사죄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서 속에서 밝혀진 것은 사토시 어머니의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과거에 그녀가 의도치 않게 저지른 잘못들이 점차 드러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사토시 어머니가 겪었을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큰 피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여러 좋은 말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라도 빨리 저 세상으로 가서 그 아이의 가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 엎드려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죽인 것은 저이니라.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이 말로 시작된 미소에서 사토시 어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소외에 대해 진심을 담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항상 못마땅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 아이와 우리 손자는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산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항상 둘은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을 내 아들은 항상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런 애란 뭘까? 아들은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에서는 사토시 어머니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질책감을 느끼며도 그 행동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약한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토시 어머니는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결국 그녀도 자신의 약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그 아이의 죽음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은 그 아이가 죽던 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딸 못 보셨습니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손자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하나짱 못 봐서. 손자는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짱이라면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렸지. 이 대목에서 사토시 어머니는 손자가 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착한 아이였지만 아버지의 말과 집안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받아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사토시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것에 대한 소매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손자의 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지한 고백이었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사건의 시발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손자는 또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짜는 용물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이 말은 결국 사토시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자가 자꾸만 그 아이를 여물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손자의 말 속에 숨겨진 없던 두려움과 증오를 느꼈습니다. 손자는 본래 착한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은 결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에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저 안몽처럼 들렸습니다. 손자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들은 아비적인 말이 손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사토시 어머니는 이제 그 상황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질지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말을 바꾸기 전에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와 만날 각오를 했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겠다. 당신에게 사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사토시 어머니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사토시 어머니의 사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고 그녀의 질책감은 끝없이 짚어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저는 손에 있던 시카를 목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저희 그런 모습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바늘 살집에 버슬렁거리더니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토시 어머니는 그 남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죄하려 했지만 결국 그 남자는 그녀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토시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죄책감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나 역시 귀신이라도 되어 곡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사토시 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짱의 아버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시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결국 사망 원인은 가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시체 옆에서 발견된 것은 하나짱의 가족 사진이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못들이 박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존재는 시간이 멈춘 듯 제게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온몸에 얼어붙은 느낌을 받으며 점점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속도는 제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다는 듯이 어느 순간 제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존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뒤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기운과 동시에 그 시선은 저를 전통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 얼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도태한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마치 죽은 그 자체를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 느낌은 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억누릅니다.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내 몸을 움켜잡을 것처럼 다가오는 그 그림자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제 다리는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존재의 입술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귀를 찌르는 그 소리와 함께 그 존재는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그 존재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뒤로는 아무도 없고 저는 그저 그 존재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으면 내 친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손에 있던 종이가 떨어지며 그 존재에게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려 그림자의 손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종이는 그냥 간단한 번호가 적혀있는 종이가 아니다. 뭔가 저를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예의란 단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그 종이를 잡았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찾아야 한다. 저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 종이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는 분명히 그것을 다시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찾아야만 그 존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그 존재를 밀어내고
그 종이를 찾기 위해 빠르게 되돌아갔습니다. 그 존재는 여전히 저를 쫓고 있었지만 그때는 저도 이미 그 존재에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제 그 존재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라 떨어져 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어떤 인연이 있는 것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이를 주워 다시 손에 쥐었을 때 그 존재는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죽음의 기운을 풀어내는 망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존재에게 다가가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그 존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존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얼굴에서 한 줄기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과 삶의 경기를 넘나드는 듯한 신비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강하게 빛났고 그 존재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존재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때 강력했던 존재가 이제는 힘을 잃고 결국엔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저는 그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산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친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약간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미친 짓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 괜찮아. 그날 밤 우리는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길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말한 그 이상한 존재들, 그들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은 아닌 그런 존재들. 우리가 숨을 들여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존재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말로 안전한 길이었을까? 텀님은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감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한마디 건넸습니다. 형님, 이게 다 뭐였을까요? 그 질문은 아무런 답을 기대하지 않아서 했던 것이었는데 형님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도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 순간 우리가 겪은 일이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던 걸까? 우리는 약수터를 떠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존재들, 그들의 존재를 도정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죠. 마치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숲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그 땅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님도 나도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였던 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다. 이상하게 왜곡된 형태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 어떤 형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늘처럼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받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몸지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무언가를 느꼈는지 우리에게 가까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형님은 내가 말하려던 것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그 존재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여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 따라올 거라는 거다. 형님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며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나 따라오는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의 입구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형님은 내가 질문하려던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우리가 슴sam한 게 아니다. 그 존재들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었고 우리가 그들과 마주친 것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고 그도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각자의 생각을 품은 채로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내가 본 것들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때 우리가 본 것들이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을까? 그 후 나는 그날 밤의 사건을 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이상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들의 형체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내가 그곳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긴장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것들은 단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형체들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토시라는 집안의 사람들 중 하나가 17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바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가피하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소문으로만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 집안과 그 집의 인연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마을의 끝자락, 바다와 인접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했습니다. 17세 생일을 맞이한 사토시의 후손들이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버렸지만 그 전설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토시 본가의 후손 중 3명이 17세가 되자 바다로 나가면서 실종될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후로 바다 근처에서는 불안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고 일부 사람들은 그 집안의 후손들이 죽은 이유가 그 전설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토시 본가는 이런 이야기를 부인하며 그냥 모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왜 그 집안 사람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뒤 그 집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고 어느 날 결국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정말로 오래된 집이었고 벽과 창문은 시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집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떠나버린 것처럼 고마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곳에서 저는 기이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무언가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의 주변은 바다와 아주 가까웠고 그 바다는 일렁이는 물결이 불길하게 보였죠. 바닷가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아도 이곳으로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으며 그 집과 바다를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의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노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발생한 일들은 그냥 모연한 일이 아니었어. 그 집은 오래전부터 불길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었지. 그 기운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집은 평화롭지 못할 거야. 그 노인의 말을 들은 후 저는 그 집과 바다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결국 더 많은 불가사의한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사토시 가문의 후손들은 정말로 바다로 나갔고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지 바다에 휩쓸려 갔을까? 아니면 그 집에서 발생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 사건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사토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바다 근처에 있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들표 불사의 저주 들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그 집을 찾을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겪거나 잊혀버릴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치 마을에 잊혀진 전설처럼 남게 되었죠.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그 집은 점점 더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 되어갔고 아무도 다시 그 집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마을에서 들은 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누군가나 그 집에 대해 직접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집에 가까이 가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그렇게 고요해도 그곳은 여전히 불길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 집의 전설과 연결된 불사의 존재들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 사라진 것일까?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도 여전히 그 집의 진실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토시 집안의 장손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을의 전설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바다미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 바다미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명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 그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아 바다로 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대마다 반복되었고 그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규칙처럼 믿어졌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 역시 그저 그런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마을 어른들은 그것을 너무나 진지하게 믿고 있었고 심지어 사토시 집안 사람들은 17살이 되면 그날을 어떻게든 밤화하려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사토시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날만큼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나 사토시의 17번째 생일날 그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사토시가 귀찮아서 그날만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나는 바로 사토시 집으로 향했다. 그의 생일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나는 괜히 걱정이 되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빨리 확인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사토시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사토시 어머니라 나왔다.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 표정은 마치 없던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다. 사토시가 오늘 반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조금 의아했다. 왜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믿고 있었기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제가 사토시 방에 들어와서 한번 봐도 되겠죠? 나는 사토시 어머니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를 만큼은 조심해야 할 거야.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토시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사토시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사토시 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매우 긴장된 상태였고 웃음기 하나 없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예상과 달리 사토시가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야마다, 오랜만이다. 나 오늘 생일이라서 좀 기분이 이상해. 사토시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고 그저 평범한 생일인 줄 알았다. 사토시의 불안한 고백. 그러나 얼마 후 사토시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야마다, 나 진짜 죽으면 어쩌지? 나는 그의 말을 순간 담아냈다. 죽음이라니,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말하는 사토시가 낯설었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에 농담 섞인 대답을 했다. 죽게 되면 내가 잘 보내줄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토시는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가 진짜 죽으면 내가 나를 잊지 않겠지?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 진지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때 사토시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17살 생일에 같은 일이 있었고 그때 그들 역시 방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날에 대해 아무 기억도 없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단순히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사토시와 나는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사토시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나는 그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DVD 영화를 보며 이야기했고, 그날 밤은 생각보다 평화롭게 지나갔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고, 돌아오던 길에 사토시의 방 앞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방 안에서 나는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매우 고요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급히 방에 들어가려 했지만 그때 방 앞에 있는 두 명의 아저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방을 지키는 짐이었지만 내가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잠든 상태였다. 나는 그들을 깨우고 바로 사토시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나는 사토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방은 비어 있었고 사토시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다. 나는 방 안에서 짐한 어른들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급하게 오토바이를 끌고 바다로 향했다. 사토시의 기륵적인 사건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남겼다. 그날 밤 나는 단순히 친구와 함께 휘별해서 쉬려던 것에 불과했지만 일어난 사건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토시가 그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표정은 이성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의 영향 아래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신은 이상할 정도로 강해져 있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은 내가 알던 사토시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체격도 그리 크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다른 존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신은 마치 돌덩어리처럼 단단했고 내가 잡고 있는 손목을 뿌리치면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사토시가 바다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전율을 느꼈다. 그의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가 왜 바다로 향하는지, 무엇에 이끌려 그렇게 걸어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사토시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짐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때 나는 주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사토시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토시는 점점 더 바다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저 절망감만 느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짙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 그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그 어떤 경과도 없이 그냥 모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침착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었다. 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경을 메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차 그 경이 울려 퍼질수록 나는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 소리가 바다의 물결과 맞물려 사토시의 몸에 영향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스님의 경이 시작되자 사토시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다. 마치 이 세상의 무게가 그에게로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토시의 몸은 더 이상 바다 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듯 점차 그의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토시가 무너져 쓰러지듯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나는 그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우리는 사토시를 바닷물 속에서 건져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내가 사토시를 붙잡고 있을 때 그의 몸에서 어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이미 사토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우리는 사토시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서 그를 눕혔다. 그때 스님은 여전히 침착하게 그곳에 서서 경을 메우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평온함을 주었다. 시간이 흐른 뒤 사토시의 몸은 서서히 살아나는 듯한 기운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깨어난 순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토시는 자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왜 바다에 있었는지, 그가 왜 의식을 잃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저 해변에서 내가 그를 부른 것뿐이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나를 단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토시가 나에게 묻는 말이었다. 그 눈빛은 훈련스럽고 어떤 의미도 담지 않은 채 그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그가 느꼈던 혼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토시를 보며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 일이 결국 해결되지 않을 상태에서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사토시가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소,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곧 그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토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사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묻혀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토시는 금소 토키도로 이주하여 소를 키우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그때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여전히 매년 결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 스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그 스님은 그의 경을 통해 사토시를 구했으며 그 덕분에 사토시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의 덕에 사토시가 살아난 것에 감사하며 그 스님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고 한다. 스님은 결국 큰 돈을 벌었고 그의 경과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작은 해산물 가게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나는 가끔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가게는 꽤 좁고 옆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나는 그 모녀의 대화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점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에게 묻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떨어진 지 얼마나 됐지? 그 물음에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마디를 던졌다. 벌써 4년째 됐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그 순간 이모저모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아빠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빠는 가만 사는 힘이다. 괜찮을 거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 말에서 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가난 사람이라니. 나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해봤다. 아빠가 가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 있을까? 그들이 왜 그렇게 4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는가? 내가 추측하기엔 아빠는 파지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한 것일까? 나도 모르게 상상하며 그들의 상황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점차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왜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때 딸이 말했다. 엄마, 아빠는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빠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왔다. 멀어지면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에 잠시 빠져들었고 더 이상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이 가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엄마는 딸에게 대답했다. 아빠는 반할 사람이라서 괜찮을 거야.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잘 지낼 거야. 그 말에서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혼을 한 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가 떠나서였고 그때부터 가족은 조금씩 더 멀어졌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가게에서 나가면서 계산을 하려 했다. 그때 다시 그 모녀의 대화가 내 귀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는 다른 세계에서 담배를 끊지 않았을까?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세계? 그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다. 그들이 말하는
달의 세계는 아마도 그들이 이혼하고 아빠나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가 죽어서 달의 세계로 갔다는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가게를 나서 나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 몇 캔을 샀다. 해안가로 가는 길에 나는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관계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다에 도착해 맥주를 마시고 있었을 때 나는 우연히 그 모녀와 남자가 휘려에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그들의 아빠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모습이 이상했다. 그는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을 느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 남자나 아빠라면 왜 처음 식당에서는 없었던 걸까? 나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시선이 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모래사장에서 혼자 남아 있었고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나에게서 뭔가 기묘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갑자기 한기가 돌았다. 그리고 나는 혹시 저 남자나 죽은 아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내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걸어오는 것 같지 않게 기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속으로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외쳤지만 그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까지 다가온 그 남자는 갑자기 담배를 문 채로 내게 말을 건넸다. 미안한데 돌 좀 길려줄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당황하며 라이터를 건넸다. 그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고마워하며 내게 말을 건넸다. 혼자 나나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좋을 것 같네. 나는 잠시 멍하니 그 말을 들었고 그 소에는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은 가족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게 더 부럽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남자와 그 모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남자와 그 모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불안감과 호기심을 일으켰다. 그 남자나 정말 죽은 남편일까? 그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들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달의 세계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남자가 그 모녀와 함께 있던 것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 모든 질문들이 나를 미치도록 괴롭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다. 어쩌면 그들이 나에게 남긴 미스터리는 결코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없던 불안한 존재로 남아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물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실 그냥 인사치레에 불과했죠.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뒤로 남자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눈을 도르뜨고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분노에 차 보이긴 했지만 그 눈빛 속에 어쩐지 슬픔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그 남자는 다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들이라고요?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아내와 딸과 함께 4년 전 오늘 죽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4년 전 죽었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남자와 모녀가 나란히 앉아있던 자리가 분명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을 향한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놓여 있던 돗자리, 다단, 파우치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시선에 압도당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땐 그 남자와 모녀가 해변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엔 돗자리가 깔려 있었는데, 그 돗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도, 그 모녀도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되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식당에서 그 모녀의 대화를 들었고 내가 그들과 대화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라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바다 쪽으로 갔던 모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회려를 돌아보아도 그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뒤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모녀뿐만 아니라 그 남자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졌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자꾸만 떠오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귀신일까? 모녀와 그 남자가 귀신이었다면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 모녀는 분명히 죽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과 마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내 앞에 나타난 것일까? 생각을 정리하려 해도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음 후 저는 한동안 그 가족이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도 그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기묘했던 경험을 간직한 채 결국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4년 전 그날의 신문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신문에서 제가 찾은 것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평범한 기사들을 지나쳐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녀, 18로 참사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뭐라고? 그 기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제 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녀가 남편을 18로 살해했고 그 속 자신들도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 중이라 사건의 현장 근처에서 그 남자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더 자세히 읽기 위해서 눈을 더 가까이 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기사 옆에 실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결국 저는 사진을 손으로 가려버렸습니다.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싶어졌지만 그 사진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수욕장에 다시는 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수욕장은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곳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이한 만남과 그 모녀와 남자의 존재는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막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모녀와 남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들의 정체를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귀신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